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라돈 침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재난팀 정혜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적 이슈들 가운데 되게 보면 뚜렷한 원인과 대처 방법은 알려지지 않은 채 공포만 조성된 내용들 적지 않은데요. 이번에 라돈 침대 사태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가원님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라돈 침대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히토류 강물인 모나자이트를 함유해 음이온이 발생한다는 침대에서 폐암 등을 유발하는 일갑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시료 범위의 적정성을 놓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미숙한 대처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지난 15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제품의 방사능 피폭량 기준치를 최대 9.3배를 초과했다고 2차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발표한 지 닷새 만에 결과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1차 때는 매트리스의 속커버만 조사했다가 2차 때는 속커버 안쪽에 스폰지까지 확대 조사를 했다는 것인데요. 참으로 어이없는 조사 방법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피해 소송에 나섰고 불신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특별조사위원회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라돈 침대 문제를 규정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피폭 선량의 질병을 유발 성향과 연관성이 더 깊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숨졌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가공 제품의 라돈 피폭 선량 관리와 모나자이트의 유통 실태 조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취재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미흡한 초기 조사와 대응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또 원인을 낳게 됐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지요. 네, 일단 이 라돈 침대 사태는 이 시청자의 제보로 시작이 됐죠. 한 네. 언론사의 취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 시민이 방사능 측정기로 집안을 검사하던 중에 침대에서 이상하게 방사능이 많이 나온다는 제보가 바탕이 됐습니다. 보도 이후 생활 밀착형 제품의 방사능 여부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진 침대 매트리스 속커버를 조사를 했는데 방사능이 검출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방사성 기체, 이 라돈과 토론이 매트리스 속커버에서 검출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돈과 토론이 나온 이유는 모나자이트라는 방사성 광물 분말을 이 속커버에 바르고 또 이 몸에 좋은 음이온이 나온다고 선전을 해서 고가에 팔아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나온 방사능 수치는 연간 1mS인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기준치를 넘지 않는 양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닷새 만에 이 발표가 뒤집힌 건데요. 원안위는 대진 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7종에서 연간 피폭 성량이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일부 침대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9배가 넘는 피폭 선량이 측정됐습니다. 기준치를 넘긴 매트리스는 그린헬스2, 또 네오 그린헬스, 뉴 슬리퍼, 모젤, 네오 그린 슬리퍼, 웨스턴 슬리퍼, 벨라루체 등인데요. 최대치의 방사선이 나온 침대는 그 위에서 하루에 10시간만 자기만 해도 흉부 엑스레이를 100번 정도 찍는 것과 같은 그렇군요. 방사선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도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이 원안위는 속커버만이 아니라 또 매트리스 안에 있던 그 스펀지 자체 내에서도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은 제품들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스펀지나 이 속커버가 사용된 나머지 17개 제품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원안위는 문제가 발견된 매트리스에 대해서 1개월 내에 수거하겠다고 밝혔고 수거되기 전에는 해당 제품을 별도의 장소에 두거나 또 비닐 커버를 씌워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침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활 제품에도 방사성 광물인 이 모나자이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모나자이트 수입업체가 대진 침대에 매트리스를 납품한 그 업체 외에도 65개 업체에 모나자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데 라돈 침대 사태가 어디로 튈지 새로운 뇌관이 되는 셈입니다. 라돈과
그 폐암과의 연관 정도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돼 있습니다. 이 라돈이 담배 다음가는 폐암 유발 물질이라는 미 건강보호국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 라돈의 기준치 이상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또 특히 영유아나 흡연자의 경우는 특히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암이나 백혈병 등 다른 암 사례도 있긴 하지만 라돈과의 정확한 관계에 대한 입증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문제가 우리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초기에 조사를 좀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참 아쉽습니다. 평가원님은 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이번 사태는 그 친환경 매트리스 인증을 믿고 사용한 소비자들을 배신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문제의 제품 모두를 조속히 수거하고 이 침대를 사용한 사람들의 건강 실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침대 외에 건강 팔찌, 목걸이, 또 벽지, 생리대, 화장품 등에도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모나자이트 같은 물질이 폭넓게 쓰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대류와 공산품 등의 방사성 관련 물질 함유와 그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는데요. 정부의 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도를 보니까 물론 뭐 수거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현재까지 나온 유일한 대책이 뭐 비닐로 싸놓고 창고에다가 옮겨놔라 이거 정도더라고요. 굉장히 좀 무책임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와 기업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지금 없습니까? 네, 일단 이번 라돈 침대 사태의 경우는 제2의 가습기 네. 사태에 좀 비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의 안전 불감증과 또 업체의 도덕적 해이 이 두 가지가 피해를 키운 양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1년 전인 2007년에 이번 라돈 침대와 똑같은 이 방사능 온열 침대 사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생산된 300만 원이 넘는 의료용 온열 매트가 있었는데요. 이 음이온이 나온다면서 큰 인기를 모았던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도 이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사실이 사실 YTN 취재로 처음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고 당시 결국 그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법이 2012년에 발효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이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광물이 수입될 경우에 용도와 최종 생산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맡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또 시민의 제보로 라돈 침대를 조사하게 됐고 그 결과도 혼란을 겪으면서 국민의 그 신뢰를 스스로 좀 잃게 된 거죠. 예. 자, 2014년에는 생활 밀착형 제품인 베개나 모자, 생리대, 또 팔찌 등의 모나자이트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사한 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한 꾸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서 이 라돈 침대 사태가 터졌고요. 또 결국 방사능 공포를 확산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원안위를 중심으로 산업부 또 환경부 등과 함께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산업부는 다른 침대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고 또 환경부는 요청하는 사람에게 라돈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우선 모든 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먼저 하고 기준치 이상이 나온 제품에 대한 이 폐기 절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 이어지는 피해자들의 배상과 또 혹시 모를 이 건강 문제에 대한 추적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작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연상케 하지만 이 수습과 또 허점 보완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피해 보상도 피해 보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미 사용한 분들에 대한 건강 추적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라돈 침대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재난팀 정혜윤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다학과 뉴스나이트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어느덧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마치고 학기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시험에서 벼락치기로 점수를 올리기 힘든 과목 중 하나가 바로 수학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기초를 쌓아가지 않으면 뒤늦게 따라가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YTN DMB 수다학은 초등학생부터 수학의 기초와 학습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상황별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어떤 학생을 만나 해결법을 제시해줬는지 살펴봤습니다. 사극으로 역사를 공부한다는 말은 주변에서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사극을 통해 수학을 공부한다는 말은 생소하기만 합니다. 이번 주 수학 비하인드 뉴스 코너에서는 사극 영화 속에 숨겨진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도 전략과 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영화, 그것도 사극 영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수학의 원리를 담아내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도입이었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영화 최종병기 활의 명대사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최종병기 활 속의 주인공은 적의 화살은 전부 피하고 쏘는 화살마다 적을 명중시키는 장면은 의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수다학에서는 이 장면을 수학적 원리로 증명해봤습니다. 청나라 장수가 사용한 화살은 6냥시라는 것으로 6냥의 무게가 나간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6냥의 무게는 225g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조선의 병사가 쏘는 화살은 무게가 약 20g 정도로 화살에서 무게는 속력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속력을 구하는 공식을 통해 조선의 화살이 적의 화살보다 11배 정도 빠르다는 계산식을 제공해줬습니다. 이어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을 소개하며 이순신 장군의 전략 속에 숨어있는 수학의 원리도 소개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사용된 하객진이란 전법은 원해방정식 원리를 이용해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 쉬운 모양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조선시대에 도운도라는 직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직업은 각종 수학을 담당했으며 전시의 섬과 성과의 거리, 적의 사정거리와 같이 전쟁에 필요한 수학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수학의 원리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하인드 뉴스에서는 화면 중간마다 영화 속의 장면들이 편집되어 있어 영상이 더욱 다채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아이들과 수학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던져줄 수 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진행자도 아이들과 사극 영화를 함께 보라고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준 사극 영화들이 15세 관람가 영화라서 초등학생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기에는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초등학교 3학년 수리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들이 화면을 통해 수리의 평소 생활을 보면서 아이의 학습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예체능 활동으로 하루를 보내는 오늘의 주인공은 수학 공부만 시작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이용해 엄마와 함께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6살에 한국에 온 수리는 문장제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정서적 불안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검사 결과가 아이의 정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결정적 한방을 정리해줘 솔루션의 핵심 내용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 유난히 집중하지 못하거나 부모에게 의존하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해왔던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수다학은 전문가 패널을 새롭게 구성하고 비하인드 뉴스 등의 구성의 변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변모를 꾀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은 오랜 애청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분위기를 환기해 줄 수 있는 장치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갑자기 울려대는 긴급 재난 알림 문자 소리에 놀라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지난 경주와 포항 지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주의보나 한파주의보 등의 상황에서도 전송됩니다. 그런데 최근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하지 않은 내용의 문자까지 발송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이었던 6일 오후 3시쯤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긴급 재난 문자가 대구 지역 주민들에게 수신됐습니다. 대구에 무슨 상황이라도 발생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비로 인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일찍 끝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기엔 조금은 황당하게 느껴지는 문자 내용입니다. 지난달 16일에도 미세먼지 경보가 주의보로 전환됐다가 해제됐다는 긴급 문자가 발송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7시간이나 지난 내용이 오전 6시에 발송되어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긴급 재난 문자가 오히려 시민들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도에서는 해당 지역 시민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한 시민은 정말 재난이 발생해 재난 문자가 전송됐을 때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경각심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난과 관계없는 내용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문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제기했듯이 이러한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적 내용의 문자들이 계속될 경우 정말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아니란 생각에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보도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의 발송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급재난과 긴급재난, 안전안내 등 3가지로 분류해 송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송출 기준을 그래픽을 통해 제시해줬습니다. 하지만 보도 화면에서 해당 내용을 다 확인하기도 전에 화면이 전환되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황별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 긴급 재난 문자의 송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정보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내용인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행 기준표를 세분화하고 메시지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에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담고 있는 문자를 전송한 해당 지자체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나 입장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측의 인터뷰나 자료 등도 함께 제시됐더라면 문제의 원인을 조금 더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경험했듯이 긴급 재난 문자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이러한 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YTN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순화 대상인 외래어를 사용한 자막이나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 제시가 부족해 기사를 이해하는 데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3일 한미, 북미 회담 견인, 비핵화 로드맵 논의라는 자막이 방송됐는데 로드맵이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원의 규정에 따라 이행안으로 순화해 사용하는 것이 자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거나 이로 인한 사망자가 9명에 이르고 있다는 기사에서는 니파 바이러스가 정확히 어떤 바이러스인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감염되면 어떤 증상과 반응을 보이고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이 전혀 없어서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 북부 지역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안보 관광 특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에서는 관련자 말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 관광객이 이전에 비해 실제로 증가했는지, 증가했다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전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 제시가 없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불친절한 보도였다는 시청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 교수로부터 선거철 막바지에 난무하는 가짜뉴스, 적극 대처해야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철 막바지가 되면 흑색 비방, 가짜뉴스가 넘쳐납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도 2만 건이 넘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허위사실, 비방, 가짜뉴스가 18대 대선 때보다 6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가짜뉴스 유통 통로는 포털, 카톡, 페이스북,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 SNS가 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문, 텔레비전 등 기존 대중매체 접속은 9%로 극소수였습니다. 최근 가짜뉴스의 SNS 전파 속도가 진짜 뉴스보다 20배나 더 빠른 전파되는 사실을 미국 MIT 연구진이 발표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빠르게 전파되는 이유는 인간의 심리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므로 가짜뉴스가 진짜보다 더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 관련 가짜뉴스의 전파 속도가 다른 가짜뉴스보다 3배나 더 빨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속히 전파되는 속도로 결국 가짜뉴스로 밝혀진다 해도 이미 엄청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누구나 포토샵이나 앱을 이용해서 개인이 뉴스를 손쉽게 제작하는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뉴스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사실 검증은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엄청나게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은 자체적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AI도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짜뉴스가 일파만파 퍼진 후 선거법상의 사후 규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서 법적인 강력한 규제가 요구됩니다. 독일은 가짜뉴스 배포에 최고 5년 징역형과 6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SNS 네트워크의 자체적인 필터링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당국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사, 관련 매체들의 사실 검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 역시 비판적인 수용 자세로 의심스러운 뉴스는 진위 여부를 가려보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기준은 취재원의 실명이 생략되고 익명에 의존한 기사나 언론사 명칭이 생략된 기사는 우선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론이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했거나 출처와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경우 추가 검색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언론을 인용한 기사도 실제 존재하는 언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계 자료가 있는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료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존 언론사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선거철 막바지엔 악성 유언비어 루머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허위 비방, 흑색 선전, 가짜 뉴스에 대한 정부 당국과 관련 매체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뉴스를 소비하는 주체인 시민들은 국민 주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라도 능동적인 대응과 곧바로 신속히 신고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